2024년 연말 즈음이 되면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다만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세 상승의 장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자, 올해 1월이랑 2월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이고 요즘에 사람들 심리는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요즘에 확실히 좀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좀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재미없어져 버린. 1월, 2월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00건이 안 되고 여전히 거래량 자체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절벽이라는 거는 거래가 없다는 거, 거래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훨씬 현저히 적어서 지금 생기는 거래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갭이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갭이 생기는 이유는 팔 사람들도 뭔가 가격을 본인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보다는 높게 호가를 부르고 살 사람도 에이 저 정도에선 절대 안 사. 엄청난 급매물 아니면 안 사. 라고 하는 상황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눈치 게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이후에 이제 집값의 향배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과 서울이 2022년도 같은 경우 서울은 7.2%, 전국도 7.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여전히 하락을 했는데 전국은 5.12%, 그 다음에 서울은 2.39%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금 1분기 것까지는 아직 자료는 안 나왔는데 하락이긴 하나 하락폭은 매우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가 절벽. 자, 그럼 이러다 보면은 좀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지금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이 경기를 좀 선행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행하기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주식도 굉장히 이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처럼 한 타임 늦어서 부동산도 좀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는 보통 뭘 보냐면은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금리와 경기 딱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금리와 경기라고 하는 면을 봤을 때는 경기는 참 불확실한데 뭐라고 딱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금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보다는 낮아진다야.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도 분명히 호재는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최근에 2022년, 23년도에 하락은 했으나 하락폭이 줄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올해는 당연히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22년도보다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2024년 연말 즈음이 되면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다만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세 상승의 장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상승률로 오른 부동산이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도에도 오름으로써 무려 7년간을 상승장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7년간을 상승장을 불태운 시장이 그 다음 7년 동안에 또 의미 있는 상승을 한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같은 뭐 기준금리가 막 1% 이하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금리가 오는 이벤트가 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2015년부터 목격한 7년간의 불타는 불장이 7년 내에 온다는 건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에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이 상승 약간 전환 뭐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분명히 하반기에 낮아질 건데 뭐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라 미국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시원하게 낮추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됩니다. 하반기에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실탄을 모으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금 어느 정도 비싼 거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사실 2021년도 가장 뜨겁게 상승했을 때에 2021년도 한 해 동안 올라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은
1위부터 20위 안에 서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1위가 가장 뜨거웠을 때 1위가 경기도 오산, 그 다음에 2위가 인천 연수구, 3위가 경기도 시흥.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서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서울이 상승은 했으나 상승률로는 경기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집값이 떨어질 때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역마다 찾아보시면 2021년도에 상승한 거는 다 하락을 했는데 2020년에 상승한 거는 아마 하반기까지는 상승한 지역도 있고 뭐 상승 안 한 지역도 있고 이게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뭐 예를 들면 상위 지역, 그 다음에 좀 저가 아파트가 많은 하위 지역. 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을 굳이 구분하자면 서울과 지방 또는 서울 안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의 집값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익스텐션 시장이 있고 줄어드는 컨트랙션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익스텐션이냐 컨트랙션이냐는 2021년도에는 컨트랙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강남 집값보다는 경기도의 언더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좁아지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경기가 하강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면 이제는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이 어떻게 생기느냐? 서울과 지방의 집값, 서울의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집값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둘 다 떨어지는데 상위 지역은 조금 떨어졌어요. 하위 지역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극화가 확대되는데 상승하면서 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의 집을 노리고 있는 분들 언제 서울 집을 사야 되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익스텐션 시장에서 사야 되냐, 컨트랙션 확대 시장에서 사야 되냐, 축소 시장에서 사야 되냐. 축소 시장에서 사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위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서울로 갈아타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갭이 줄어들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냐 그게? 그거는 이제 경기가 저점을 뚫고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가 돼야만 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집값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확대될 때 사면은 소위 말하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사실은 뭐 서울 아파트를 노리는 분이다라고 하면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집 하위 지역을 팔고 갈아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까지는 한 박자 기다리시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노후 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의 희소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뭐 강남 불패 끝났다, 서울 뭐 집값 폭락,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일본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지난 50년간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IMF나 금융위기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 요때 말고는 한 번도 50년 동안 집값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나라다 보니 집에 대한 기대 상승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비추어서 이제 부동산 끝났어. 이제 부동산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사실은 상대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23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조금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경기도는 아파트 비중이 한 67% 정도 돼요. 인천은 지금 7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비중은 전체 집에서 한 67에서 70%다. 그럼 어때요? 10개 집이 있으면 7개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놀랍게도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서울에 왜 55%밖에 안 되지? 우리가 제주도 갔다 올 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릴 때쯤 착륙할 때쯤 되면은 이제 목동 위를 지나가는데 저도 이제 맨날 밑을 내려다보는데 아파트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거길 보면 아파트 아닌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는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는 지역은 정비사업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정비사업이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앞으로도 20, 30년 내에 서울이 인천처럼 막 70%, 80% 아파트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상대적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사서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세 조정기 한 7년 정도는 그렇게 아파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전략은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TX예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GTX가 생기면 경기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뜻 들으면 그렇죠. 굳이 이렇게 비싼 서울에 살지 말고 그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 되니까 경기도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미래 30년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도심 집중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도심 집중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살고 있고 뭐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뭐 도심 집중화라는 얘기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태까지 우리가 느꼈던 도심 집중화는 장난이었다.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30년 내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인구가 갑자기 인구가 5,175만 명이 4천만 명, 3천만 명 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년, 30년 후에 싹 다 수도권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GTX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저는 GTX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옛날에는 한 3,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광역교통망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게 해줄게 였는데 GTX가 생기면 말이죠. 경기도 저 끝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도 서울로 출퇴근하게 해줄게. 이 컨셉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지역에 내려가서 막 지방 분권화,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로는 립 서비스를 하는데 정책을 하는 걸 보면 GTX, A, B, C, D도 모자라서 E, F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서울의 희소성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GTX 타면 30분, 1시간 안에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왜 굳이 서울에 살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노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경제활동이 70세까지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달 음식을 하나 시켜 먹어도 인건비, 인력의 노동력에 의해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시골 가서 혼자 못 살아요. 병원뿐만 아니라 뭐 하나를 시켜도 뭐 수도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도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GTX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도심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서울에 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집중화, 거기에 슬럼화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좀 발달되고 좋은 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적고 사람이 없는 지역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더 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극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생긴다는 얘기인가? 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역적 양극화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뭡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아파트는 내 차를 안전하게 주차장에 세울 수가 있어요. 골목길에 세우면 누가 긁고 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단지에서 단지로 학교 다닐 수가 있어. 그리고 저녁에 껌껌한 길을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걸어올 때 뒤를 안 돌아봐도 안전하게 올 수가 있어. 근데 비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치안이 약간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 형태별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큰 평형으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큰 평형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도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 5억인데 막 마당 있고 막 와 엄청나다. 거기서 놀러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오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아보세요. 뭐 이거 배달을 시킬 수가 있나,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나, 뭐 병원을 갈 수가 있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형을 늘리지 않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게 뭡니까? 평형을 굉장히 낮게 가져간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입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진짜 넓은 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주와 보유를 같이 안 하면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와 내가 거주하는 곳은 달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당장 급할 게 없어요.
뭐 지금 뭐 대세 상승이 올 것도 아니고 최근에 2024년도는 하락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락폭은 줄겠지만 연말 됐을 때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큰 유의미한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나은 GTX가 만들어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초고밀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실 때 아까 총선 정치도 얘기해 주셨는데 총선이 있잖아요, 4월에. 네. 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야 할 것 없이 와서 내뱉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라는 게 뭐 빌공짜에 진짜 뭐 말만 하고 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워낙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에서 개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뭐 다 말한 거를 그대로는 안 하더라도 내뱉은 말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가 주목받는다는 얘기는 곧 새 아파트는 더 주목받는 거죠. 곧 새 아파트라는 게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제가 아까 24년도 말에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 26년도에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24년도에 나왔던 상승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금리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은 그러니까요. 예,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어느 지역에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화한다면 25, 6년도 즈음이 아마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에도 조금씩 이제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왜 그때요? 지금이 아니고. 이게 이제 7년간의 상승분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 7년간의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을 이끌 만큼의 상황은 안 나타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뭐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7년 올랐으면 뭐 7년 안 오른다 그러면 7년 후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나 경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금리 올리고 조정기를 거친 지가 몇 년 되는 거냐면 22, 23, 24, 25면 한 4년, 5년 차에 접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 7년간 있었고 그 이후에 7년 정도는 큰 대세 상승이 없다고 하지만 조정기가 한 4년, 5년 지속됐을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네. 집이라는 것은 뭐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필수 재화니까 그쯤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금리 상황에 맞춰서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10년 후에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고 강남은 10년 후에도 지금 위치보다 더 좋아질까요? 강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까지가 강남이냐가 상당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원래 찐 강남이 맞죠? 네. 강남역에 12개의 출구가 있는데 6개는 강남구로 나 있고 6개는 서초구로 나 있어요. 그래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강남구와 서초구거든요. 근데 송파구가 잠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강남이다. 그래서 네. 생긴 말이 강남 3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네. 저도 인정. 워낙 뭐 집값 주거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 나온 게 강남 4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강동구나 동작구가 그런 말 하는데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사실은 좋은 주거지가 서울에 빅5가 있어요. 그 빅5가 어디냐면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목동입니다. 목동은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이 빅5가 있는데 빅5의 어떻게 보면은 지위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새로운 어떤 신흥 지역이 출몰 하겠죠. 왜냐하면은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조금 비약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의 실제 아파트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놓고 이렇게 세 보면 한 35만 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거주할 수 있는 실제 가구 수는 35만 가구밖에 아파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022년도에 나온 조세 기준으로 근로자나 종합소득
종부세 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가구당 소득이 한 3천만 원 넘는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6, 70만 가구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한 달에 수입 자체가 3천만 원이 넘는 집이 지금 가구 수로 한 60만, 70만 가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어떻게 보면 배우 수요. 강남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강남에 사는 분들은 진짜 강남을 뭐 강남 3구다, 뭐 강남구와 서초구만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강남을 신세계 강남점 있잖아요. 네네네. 신세계 강남점하고 현대백화점 본점이 압구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두 백화점이 강남의 어떤 상징적인 백화점인데 이 두 백화점에서 당일 식품 배송이 되는 지역이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구라도 수서는 안 가. 식품 배달이. 서초구라도 양재는 안 가요. 근데 예를 들면 성수는 갑니다. 동작구 흑석동은 또 가고. 뭐 이렇거든요. 얘네들 보면은 가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 백화점에서 식품 배송이 당일날 이루어지는 지역까지가 찐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역이 강남구냐 서초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강남권, 강남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서울 안에서 새롭게 조금씩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입지가 좋을 거냐, 어디 입지가 뭐 나쁠 거냐라기보다는 지금의 좋은 주거지가 갑자기 상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좀 새롭게 신흥, 뭐 예를 들면 성수가 뜬다든지,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성수 지역이 뜬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대문구의 상암동 이 뭐 좀 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좀 주거 좋은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빅5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일대까지 따진다면 과천과 판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천과 판교까지 있으면 이게 빅7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위례가 더해지면은 빅8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24년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임대 시장, 오피스 임대 시장이라든지 상가 건물의 불확실성은 좀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불복이죠. 내가 건물 샀는데 뭐 이거 임대 잘 나가고 공실률 없던데 이럴 수 있지만 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은 아무래도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면서 소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타고 일부 지역이 뭐 급매물이 소진된다, 뭐 상승한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다급해 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거래라기보다는 그냥 한두 개 정도가 그냥 뭐 생각보다 높게 팔렸네 라는 정도의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도는 실탄을 모으면서 25, 26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선생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